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석기 강사입니다. 일단 제 이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일단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대다수 반응은 매우 쉽다, 매우 쉽게 가르쳐 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풀이 및 핵심 정리 강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중학교 2학년 이 들어도 이제 알아먹게끔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좀 템포를 올려서 좀 강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부터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문제 스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잘 따라가시면요, 잘 따라오시면 저는 이제 쉽고 빠르게 강의를 할 생각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잘 따라오시면 최소한 보험계약법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신 거는 제가 소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안정적으로 남들과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보험계약법 책을 이제 각각 1회독씩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을 책을 보긴 했지만 1회독을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 용어 정도 익숙한 정도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이제 좀 스탠스를 다 맞춰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 과목이라는 것이 법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그거는 간략한, 그러니까 법조문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식을 했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냐에 따라서 이제 책 두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조문을 문제 자료에다가 먼저 넣어놓고 법조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해드리는 자료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법조문이랑 이제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설지를 보시면 웬만한 판례는 다 수록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혹시 기본서가 없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보충 프린트를 회차마다 나눠드릴 겁니다. 보충 프린트의 내용은 문제에서 이제 판례가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좀 쟁점이 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은 일단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조문을 보면서 판서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문제를 띄우고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까지 일단은 문제를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출문제가 한 7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30%나 40% 정도는 이제 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작한 문제. 그래서 최신 판례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싶은 문제는 기출문제에 있는 거는 기출문제로 매듭을 지면 되겠지만, 없는 문제, 특히 이제 올해 판례 작년 판례죠. 2019년 판례 같은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보험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100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은 이렇게 찝어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제가 일단은 문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개수가 좀 많아서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안 풀어드린 부분은 연습 삼아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이상은 풀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차라리 반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1회독 하신 부분들, 1회독을 일단은 어느 정도 마쳤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은 맞춘다. 아니면 40점 이상은 나온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서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용어 정도 익숙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도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복습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 따라오셨을 거에 한해서 이제 보험계약법에 관해서는 이제 특별히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아서 불안과 초조함은 계속 이제 증가가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험 전날까지 사실은 그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험 생활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법시험이라서 좀 다른 종류의 시험이긴 하지만 4, 5년 동안 내내 그 시험마다 새로운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과 초조함을 그냥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익숙하게 그냥 적응을 해갑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그 불안과 초조함,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예. 일단은 어느 정도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에 한해서는 최소한 제가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 그런 불안과 초조함을 최대한 소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1회차 강의는요, 보험의 의의부터 고지 의무까지입니다. 사실 범위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논의들이. 그리고 뒷부분에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막 앞부분에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론 부분,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 강론이나 아니면 인보험 강론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는 그 제도만 딱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산발적으로 있어서 일단은 더 컴팩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OT 내용은 최대한 이 정도로 해서 가름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신 중요 판례, 제가 생각하기에 나올 만한 1순위 판례 2개가 오늘 포함이 됩니다. 2개가 오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1회차 강의부터 좀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자, 1. 보험 및 보험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법조문은 제가 상법 조문의 순서대로 열거하진 않았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형식상. 자, 사실 그러니까 제 교재에는 이제 교과서에 편제된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조문들이 있다면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조문 내용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38조입니다. 보험계약에 의의 나와 있죠. 의의라는 거는 개념, 정의 이런 뜻인 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자, 법조문을 보실 때 제목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목도 간간히 시험 문제와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점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일단 법조문을 보시면 제목부터 보시는 버릇을 일단 키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읽으실 때는요, 끊어 읽으십시오. 예. 영어 예를 들어서 독해를 한다 하면 긴 문장이 있으면 끊어서 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법과 달라서. 근데 법과목이라는 녀석이 워낙 외계어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해석과 통용되는 예와는 많이 다른 차원이 있어서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문장이 길다 그러면은 끊어 읽으십시오. 특히 객관식 지문에서는 끊어 읽으신 다음에 틀린 지문을 골라야 돼요. 예, 그런 스킬에 대해서는 점점 하면 할수록 이제 저와 반복해보면 반복할수록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일단 638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를 생각하시고 먼저 읽으십시오. 예, 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은입니다. 보험계약이 어떤 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의의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보험계약의 의의와 관련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게 다수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638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지급의 대상은 자, 보험료 지급을 할 의무의 기속 주체는 보험계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은 보험계약자에 해당하겠죠.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손해보험이죠. 또는 생명이나 신체, 인보험이겠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불확정한 사고입니다. 이게 보험사고거든요. 이따가 불확정성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리스크 개념과 관련해서.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보험자입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예,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에서 낙성계약이라는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38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몇 조라는 표시예요. 몇 조라는 표시예요. 예. 보통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몇 조라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 예. 그래서 638조에서 한번 살펴보실 내용은 물론 이제 뭐 당사자 일방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법률 규정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불확정한 사고. 우선 불확정한 사고부터 볼 겁니다. 자, 불확정한 사고를 뭐라고 했죠? 보험사고라고 한대요. 자, 일단 불확정한 사고가 보험사고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644조 말씀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대요. 약정함으로써 뭐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효력이 생긴다 하고 주어가 뭐죠? 보험계약이야. 보험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대요. 자,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대요. 자, 그러면 중간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성립이 생략됐어요, 사실. 자, 보험계약이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성립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성립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통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요식행위가 필요하면 요식행위도 갖춰야 되겠지만 일단은 약정은 여기서 보험계약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약정은 뭐가 있죠? 청약과 승낙이에요. 자, 청약은 약속을 청하는 거예요. 승낙은 약속을 청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당사자들끼리 맺는 거예요. 그게 계약입니다. 자, 청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겠죠? 보험계약자가 돼요. 보험계약에서는. 자, 청약서에 기재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험자가 승낙을 합니다. 그게 전산상의 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보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로 통지를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함으로써 어때요? 효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여기서 보험계약의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일단 미리 보고 가시죠.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니까 여기서 낙성계약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험계약의 낙성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낸 규정입니다. 그래서 638조 일단 불확정한 사고는 보험사고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청약과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요 낙성이니까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예, 낙성계약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644조가 나오는데요. 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입니다. 자, 법률 조문을 한번 그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 조문을 읽으실 때요. 주어 서술어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고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육하원칙을 생각하십시오. 언제, 무엇을,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끊어 읽으십시오. 그게 법률 조문 가장 쉽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보험계약 당시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입니다.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제 5월 자 뭐뭐 또는 아니면 뭐뭐이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뭐라고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끊으시죠. 그래서 어떤 법률 조문에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 다만, 그러나 이런 것이 붙으면 원래 앞에 센텐스는 본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반되는 센텐스는 단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44조는 무효로 한다까지가 644조 본문이고요. 그러나부터가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래요. 근데 앞에는 무효로 한다예요. 그러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건 유효란 얘기입니다. 유효란 얘기인데 자, 요 부분을 한번 이제 그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에 비춰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4조입니다. 자, 여러 교수님의 교과서에 따르면요. 물론 이제 제 문제에서 1번 문제 1번의 동그라미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판례가 보험을 정의해 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 책에는 보험의 정의가 막 5줄로 되어 있기도 하고 3줄로 되어 있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책도 있고요. 하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딱 한 문장으로 딱 한 줄에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 게 가장 마음에 드는 개념이었거든요. 그 개념을 통해서 644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뭐에 대비하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건데 자, 경제적 불이익은 뭐야?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으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기금을 마련하든지 뭐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가 그러니까 뭐 동질의 위험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타주고 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제도일까요? 보험 사고예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 줄로 딱 표현한 게 뭐라고 하냐면 보험이란 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래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제도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요 개념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보험 사고의 요소, 그 다음에 644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법 전반에 돌아가는 그런 위험과 관련한 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해사정이론에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겹도록 배우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아주 단순하게만 나옵니다. 단순하게만 나오니까 예.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법 과목이 지겹긴 하지만 예,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불확정한 사고니까 보험 사고예요, 사실. 예. 예측할 수 없는 사고니까 이거는 보험 사고를 얘기합니다. 얘는 보험 사고. 예. 그리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인 위험입니다. 위험. 그래서 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위험이에요.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게 보험 사고겠죠. 그래서 현실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위험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요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다는 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에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장래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장래를 알 수 없다. 예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예.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힐 수도 있죠. 예측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측 안 되는 거잖아요. 예측 안 되는 게 내재되어 있어서 여기서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보험사고인 거고요. 그 다음에 63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확정한 사고를 보험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한 뜻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은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니까 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내재되어서 불확정성,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불확정성, 우연성. 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재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보험사고 관련해서는 보험사고 요건으로서 불확정성, 우연성, 발생 가능성, 특정성 이렇게 있거든요. 보험사고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위험도 그 요소가 불확정성과 우연성을 요소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은 리스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확정성과 우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별적인 사안에서 자, 불확정성, 우연성이 있으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can.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annot.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예, 되는 건데 자, 이것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요. 캔과 관련해서 캔낫과 관련해서 이미 사고가 발생이 불가능해요. 자,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미 사고가 불가능했으면 자, 확정성이 없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확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없는 거예요. 예. 위험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 위험과 보험과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보험은 반드시 위험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문에도 넣어놨는데 자, 위험이 없어서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없으니까 보험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요게 644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644조 본문이 요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법률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보험 계약 당시에 자, 계약 체결할 당시에요.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자, 그 다음에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이미 불가능할 때 이때는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이 없고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고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부터 별표 치시죠. 이거는 해마다 기출이 되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644조 단서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건 본문이고 이건 단서입니다. 그래서 유효라는 경우예요. 자, 뭐냐? 유효가 모두 알지 못한 경우. 자, 모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자, 알지 못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주관적 위험, 이건 객관적 위험.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한 제도로서 위험이 현실화되면 보험사고가 되는데 위험과 보험사고에는 불확정성과 우연성이 있다. 근데 반면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이 없고 보험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다. 그게 644조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모두 올입니다. 올. 한 사람이라도 알면 이거는 무효예요. 예. 모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다. 이거는 644조 단서에 따른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6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입니다. 자, 상호보험이나 공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준용. 준용은 자, 비슷한 제도를 그대로 법률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2편은 상법보험편입니다. 상법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않으려는 범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64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는요. 상법보험편에 나와 있는 보험의 대상은 영리사보험을 대상으로 해요. 영리보험, 사보험. 자, 기본적으로 상법은요. 장사치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영리성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보험은 사보험입니다. 사보험. 공보험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4대 보험이 있어요. 예. 건강보험이나 뭐 이것저것.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이 강제되고요. 국가가 관여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공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법보험편의 대상은 그 공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공보험은 개별적인 특별 규정이 따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상법의 보험편은 사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치행이니까 영리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호보험과 공제가 예외로 들어가요. 예외로 들어가는데 자, 영리보험성을 띄어야 되는 건데 자, 상호보험과 공제는 비영리보험입니다. 비영리. 자, 비영리보험성을 띠는 상호보험과 공제가 어떻게 돼요? 664조에 따라서 상법보험편의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 규정이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예. 상호보험은 어떤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서 예, 어떤 보험 해주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글쎄요. 상호보험 제도가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공제는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회. 예,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떤 부동산 물건을 중개해주면서 타인한테 손해를 입혔어요. 고객한테. 그랬을 때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험 중개인들 같은 경우는 공제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따라서 그 공제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을 위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장사치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보험의 성격을 띠어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띠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상법은 영리사보험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비영리보험의 성격을 띠면도 불구하고 상호보험 공제는 상법을 준용하겠다. 왜? 성질이 비슷하니까. 예. 그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 취지의 규정이니까 자, 664조는 법률 조문 거의 그대로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38조와 664조는 법률 규정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률 규정을 무조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외웠다고 하더라도 써먹지 못해요. 그냥 규정 내용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된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보고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 골라낼 줄만 알면 돼요. 여러분의 공부의 그러니까 끝은 지문을 보고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내시되 왜 옳은지 왜 틀린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 제도 전체를 갖다가 설명하고 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내용을 쓰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효율성이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664조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63조를 보겠습니다. 663조. 자, 663조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자,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도 하고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라고도 해요. 663조를 해석해 보니까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가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그 다음에 자, 내용을 보시면 이 편의 규정은 상법 보험편 규정이겠죠.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별한 약속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자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측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하나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규정보다는 이들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도. 만약에 이들한테 불리하게, 상법 규정보다 불리하게 약정을 한다면 그 약정 내용은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조항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단서 조항.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재해 기타의 경우에는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요 민사법, 자 상법 보험편을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민사법 규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어요. 자,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 상법의 각 규정마다 이게 강행 규정인지 이게 임의 규정인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임의 규정이 있는데 임의 규정은요. 한문이요. 임의, 맞기림이고요. 뜻의예요. 자, 이거를 자,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니들 꿀리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뜻에 맡긴다. 꿀리는 대로. 알아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니들 사인 간에 니들 맘대로. 그래서 당사자 의사 들은 겁니다.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고요. 자 그것과 다른 약정이 있어요. 당사자들 간에 계약서를 통해서 약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구도로도 약정을 할 수 있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되느냐? 그때는 약정이 우선되는 거고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 그래서 니들 꿀리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규정 위반과 관계없이 약정이 유효로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임의 규정이고요. 이게 민법과 상법의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강행 규정은 뭐냐면 강할 강이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정과 약정이 다른 경우에 뭐가 우선이 될까요? 강제로 규정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정과 규정이 다른 경우면 규정이 우선되는 거고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강행 규정에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효력 규정은 효력 자체가 무효이고 단속 규정은 효력이 유효이지만 단속해서 그것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실 필요 없고요. 강행 규정은 그냥 무효다.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다. 규정 내용이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만 상법 규정과 이제 비춰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민법 상법 원칙은 임의 규정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들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자, 임의 규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왜 임의 규정이 원칙이냐면요. 민법상 대원칙 때문에 그럽니다. 민법상 대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사적 자치 원칙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적, 개인적으로 자, 스스로자. 자, 이거는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스스로 다스리라는 얘기니까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스리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적 자치? 너네 꿀리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 니들 계약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왜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 다만 강행 규정으로서 법률이 약간 규제는 해줄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민법상 대원칙입니다. 아, 참, 그리고 임의 규정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규정과 약정이 같이 병존하는데 만약에 달라지면 약정이 우선되면 규정은 언제 쓰여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규정은 언제 쓰이냐면 약정이 없을 때.
자,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1조부터 예를 들어서 한 20조까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서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 약정이 우선되는 건데 만약에 그 약정 내용에 없어요. 없으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임의 규정이 효용성을 발휘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임의 규정 해석대로 가는 겁니다. 약정이 없는 부분은. 그래서 임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민법 규정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임의 규정이 원칙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것이 민사법상 체계의 원칙입니다. 예.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실제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 지문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어려워하시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요. 민법 상법에서는 여기 이렇게 예, 적용돼요. 이렇게. 근데 보험법은 거기에 대해서 좀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어서 사적 자치 원칙이 수정됩니다. 수정이 이루어져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보험자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그럽니다. 자, 가계보험의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일반 사람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약관을 그 보험계약자한테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막말로 보험 기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책임 개시 기간이잖아요. 그쵸? 보험 기간의 시기는 책임 개시 기간이고 보험 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돼서 종료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보험 기간의 내용 자체도 잘 몰라요. 예. 그냥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보장되고 보험료가 얼마고 보험금을 얼마나 탈 수 있다더라. 요런 내용밖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험과 관련한 지식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 내부 법무팀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사내 변호사가. 그리고 복잡하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소가가 세다. 그런 사건은 외부 변호사한테, 로펌 변호사한테 맡기기도 해요. 예. 저한테도 그런 사건이 들어오고요. 근데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신들의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500 이상 들어요. 최소한.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서 그런 보험자의 우월한 지위를 막고 그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을 합니다. 상법에서는. 상법 보험편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금의 원칙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로 봐요. 그리고 특약으로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는 유효로 보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그래서 특약으로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는 무효로 보고 유리한 거는 유효로 본다. 자, 유리한 거는 유효로 보는데 이때 보험자한테 불리해도 상관없겠죠. 보험자의 유불리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아니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보험 계약자 측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상대적으로 한쪽 당사자만. 예. 그래서 보험 계약자 측만 보고 유불리를 따져서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한 게 무효라고 봐서 강행 법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무효의 대상은 당의 약관 조항만 해당합니다. 불리한 약관 조항만 해당하는 거지. 자, 이 약관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해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보험의 경우에 사적 자치 원칙이 수정되는 거예요. 가계보험의 경우에. 자,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663조 본문이고요. 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 뭐가 있을까요?
보험자의 우월한 지위가 없는 경우면 돼요.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의 지위가 대등하다. 그러면 사적자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저도 공공기관의 신원보증보험 때문에 법률 의견서를 썼어요. 자, 그 회사는 그냥 공공기관일 뿐이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계약의 약관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해석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의견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얘네도 어차피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얘네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에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경우는 기업보험 얘기예요. 기업보험. 그 경우에는 어때요? 사적자치 원칙이 수정될 필요가 없고 그냥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663조 단서의 내용이에요. 예. 단서의 내용이고요. 자, 그럼 한번 법률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63조 단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재보험, 재 동그라미 치시죠. 해상보험, 해 동그라미 치시죠. 기타 이하의 유선보험, 기타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재보험.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보험을 인수했는데 보험금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 예, 그런 경우는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와 또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경우.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보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선박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박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박 자체, 그 다음에 운송물 적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보험, 해상보험, 그 다음에 기타 이 보험에 대해서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돼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임의규정으로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타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수금신 예, 수금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금신은 뭐냐면 수는 수출보험 금은 금융기관 종합보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은 신원보증보험. 자, 판례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타 보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재해 기타가 있다. 자, 그래서 수금신이 있다. 그리고 자, 비교할 개념이요. 어선공제가 있습니다. 어선공제가 있는데 이건 중요해요. 어선공제가 있는데 자 공제의 경우에는 비영리보험이지만 이거는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렇죠? 상법 규정이 적용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자 663조 본문이 적용될 것이냐 가계보험으로 봐서 영세한 소시민으로 봐서 그리고 아니면 663조 단서의 기업보험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663조의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왜 본문이 적용된다고 봤느냐? 어선공제. 어선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통통배를 타고 다녀요. 통통배를 타고 다니다가 오징어를 잡아요. 연안에서. 아니면 새우를 잡아요. 그 고기잡이 배들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쵸? 이제 영세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민분들은 도시에 사는 개인들보다 오히려 보험의 지식에 대해서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선공제는 663조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임의규정이 원칙이고 강행규정이 예외인데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사적자치 원칙이 원래 적용되어야 하나 보험자는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이 수정된다. 그래서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띠는 건데 상법보험편은 자 특약으로서 계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계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다. 근데 다만 대등한 지위에 있는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사적자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적용돼서 재해 기타의 경우에는 기업보험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보험엔 수금신이 있다. 수출보험, 금융기관 종합보험, 신원보증보험. 그 다음에 어선공제는 기업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663조 본문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63조 봤고요. 자, 그 다음 643조 소급보험. 예, 그리고 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급보험입니다. 자,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자, 일단 보험기간이 뭐냐면요.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기간이에요. 책임기간. 자, 그거를 656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656조가 여기저기 꼽사리 끼면서 참 중요한 조문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조문은 임의 규정입니다. 예. 원래는 상대적 강행 규정인데, 그거는 임의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 예. 피보험자 자격제한 관련해서,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경우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 그게 강행 규정의 대표적인 예예요.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가 있고요. 소급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규정을 잘 살펴보시면 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입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자, 656조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보험자의 책임은, 자,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자, 최초의 보험료 지급이 있었어요. 최초 보험료 지급이 있으면 원래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되냐면, 이건 나중에 보험자의 의무 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보험료 지급이 되면요, 보험자의 보험기간이 개시가 돼요. 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아니고 그냥 보험기간이 개시가 돼요. 예. 이거는 즉 책임이 개시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개시된다는 거는 결국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논리적인 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소급보험은 이제 보험 기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보험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보험 기간이 개시된다는 것은 결국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기간,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험 계약 기간 아닙니다. 보험 계약 체결되고 보험 기간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소급보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 보험계약이 체결돼요. 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자, 그 이후에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볼까요? 보험료 지급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만기예요. 여기를 만기라고 해봅시다. 만기라고 하면, 자, 계약 체결 시부터 만기까지는 보험 계약 기간인 거예요. 보험 계약 기간. 그리고 보험료 지급하고 나서부터 책임 개시되고 보험 기간이 개시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보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험료 지급했어요.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만기까지가 그냥 보험 계약 기간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보험료 지급 이후부터 보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 단순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소급보험은 뭐라고 했어요? 소급보험은 계약 체결 이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보겠대요. 원래 보험 기간의 시기는 보험료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거를 예외를 두겠다는 거예요. 소급보험 한번 볼까요?
자, 소급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처음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되고요. 만기까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당사자들 간의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으로서 요 앞에 어느 시점을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 보험 기간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보험 기간의 시점으로 보니까 이게 보험 기간의 시점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자, 최초 보험료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최초 보험료는 꼭 지급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건 중요해요. 나중에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요, 당사자의 약정으로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 보험 기간이 돼야 돼요. 그쵸? 그렇지만 요 기간부터 보험 기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보험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요런 결론이 나오죠. 요거는 보험 기간보다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보다 기간이 길겠죠. 그쵸? 근데 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약정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험 기간이 실제로 개시되는 거는 최초 보험료 지급한 때부터 개시되는 거예요. 자, 계약 체결해서 소급보험 체결하자. 오케이. 계약 성립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이 계약 체결 어느 이전 시점부터 소급해서, 그래서 소급보험입니다. 소급해서 보험 기간의 시점으로 봐서 이렇게 보험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보험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자, 소급보험의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이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기죠, 여기. 그쵸? 자, 그러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거잖아요. 보험 기간은. 보험 기간이 개시되면 책임 개시돼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기니까. 그러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기잖아요. 보험 기간 내에. 그러면 이 경우와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실익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 사고가 여기 발생했을 때 이때 소급보험이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되는 논의로서 644조 단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보험 사고를 발생을 알지 못했을 때, 이 경우에 유효로 보고 이 경우에 소급보험과 관련한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664조 단서와 연관이 져서 나와요. 소급보험은 연관이 져서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보험기간이 이때로부터 다시 거슬러서 개시가 된다. 계약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다. 예, 요 정도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 조문을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일단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문제를 내봤어요. 물론 첫 문제부터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출제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예, 매우 떨어지지만 일단 보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익혀두시라고 제가 일단 문제를 넣어놨고요. 1번의 동그라미 1번 부분은 보험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으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이제 판례에서 보험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정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자, 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인으로 표시할까요? 예, 그게 낫겠다. 그렇죠? 예, 사람인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모두 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로 묶은 게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겁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자,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보험이다. 그렇죠? 그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는 간접적
추상적 단체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간에는 계약 관계가 따로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단체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끼리 하나의 단체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하나의 단체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금을 내죠. 기금을 내서 하나의 회사에다가 쌓아둬요. 그쵸? 이 기금이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쌓아둬서 회사에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나눠주는 돈이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기금을 만들 때 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쓰이는 계산 수단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대수의 법칙이 뭐냐? 보통 이제 주사위나 출구조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 발생 확률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계산해서 돈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과 보험금은 원칙적으로는 일치해야 돼요. 물론 보험회사는 이제 이득이 남아가지고 거기 수익을 창출해내고 하긴 하지만 원칙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보험을, 자, 경제적 불이익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1-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이란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진 않으나 동질상의 경제적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재산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 보험료를 출연하는 거죠. 그쵸? 출연은 자신의 재산을 감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연해서 공동 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여기에다가 기금을 쌓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경감시키는 제도로 할 것이다. 이게 판례 문구 그대로 제가 만들어낸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은 우연하고 불확정적이어야 한다. 자, 644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우연성, 불확정성이 요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다수성, 위험의 동질성이 요구된다. 왜? 대수의 법칙은 큰 수의 법칙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확률은 일정한 확률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다수성, 위험의 동질성, 동질의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위험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험제도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건 맞고요. 자,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자, 한번 끊어 읽어볼게요. 보험과 도박은 소액을 납부한 뒤 다액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끊으시고, 도박은 소극적인 이득을 취득한다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끊으시고, 그리고 보험은 적극적 이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끊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험은 적극적 이득, 도박은 소극적 이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한대요. 근데 잘 봅시다. 자, 일단은 보험이라는 건요. 보험이라는 녀석은, 자, 보험료는 어때요? 보험료랑 보험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험료. 자, 개인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봅시다. 동질의 위험 단체를 볼 때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은 같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료는 소액의 보험료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다액의 보험금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험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험은 어떨까요? 소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탄다는 측면에서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행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박을 많이 하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사행적인 사람이라고도 놀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도박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이긴 한데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은 선의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 보험 계약자 측한테 선의성이 요구돼야 돼요. 그래서 사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로 보거든요. 그런 요소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만 쓰는 거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선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보험은 최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요. 물론 보험법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는 최대 선의의 원칙을 명시해서 규정에 넣자라고 하는 개정안이 있었어요. 발의가 됐었지만 그거는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 측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만 유럽에는 요 조문이 규정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런데, 자, 도박을 한번 볼까요? 도박이 보험과 비교되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도박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건 배팅이에요. 배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이득을 얻죠.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재산에서 이만큼 홍만큼 이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 이득을 얻는다고 해요. 적극적 이익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보험은 어떻죠? 보험은 재산이 있어요. 자, 재산의 손실에 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요 재산에서 요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만이 재산이 돼요. 근데 이거를 보험금으로서 요거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재산상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를 해서 요만큼 메꿔주니까 원래 재산이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익은 뭐예요? 감소됐던 이익을 갖다가 다시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은 소극적 이익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도박은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리죠. 자, 그래서 도박은 소극적 이득이 아니라 적극적 이익이 되는 거고 보험은 적극적 이익이 아니라 소극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지문입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죠. 제가 조문 내용을 잘 보시라고 했어요. 조문의 제목을. 자, 앞페이지 가셔서 638조 제목이 뭐죠? 보험계약의 의의예요. 그렇죠? 의의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 표현입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다수설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법 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의 일반은 물론 영리사보험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때 끊어 읽으시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과 공제도 준용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비영리보험에도 준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 그래서 3번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나눠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는 자, 공부하시면 다 알 거예요. 손해보험과 인보험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상법상 재보험은 상법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법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상법상이라는 의미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상법 규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재보험은 책임보험편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자, 맞을까요? 틀립니다. 이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책임보험편뿐만 아니라 통칙 규정에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정답 4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요. 자, 4번 문제가 이제 보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37회 때 기출이 됐네요. 자, 보험은 동질의 우발적인 위험하에, 우발적인 거는 우연이란 뜻과 비슷한 겁니다. 우연. 그래서 동질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예, 동질의 위험. 그래서 동질의 우발적인 위험하에 다수의 경제 주체가 단체적 조직을 이룬 것이다. 자, 이렇게 조직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자, 보험사고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만 발생 시기가 불확정적인 경우도 있다. 자,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발생 여부 시기와 상관없이 그냥 불확정적이라고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자, 이것도 지문에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 쪽에서 이제 볼 텐데, 자,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래요. 발생 여부가 확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사망. 그쵸? 그래서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만 발생 시기가 불확정적인 경우는 사망보험을 얘기해요. 사망보험을 얘기합니다. 자, 통상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모두 불확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사망보험에는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지만 시기가 불확정적이라서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언제 죽을지 사람이 알면은 그거는 예언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발생 여부 확정적이지만 시기가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보험 사고의 위험이 보험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만 불확정적인 경우. 자, 주관적으로만 불확정적인 경우. 자, 이거는 뭐였죠? 644조 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이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고 그랬죠. 유효하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번이 틀린 얘기고요. 자,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위험을 전제로 한다. 위험을 전제로 한다. 자,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44조 본문을 설명할 때 위험 X, 보험 X, 보험계약 무효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644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지문 한번 보시는데 5번은 자, 2번만 한번 볼게요. 자, 영리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한다?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간접적, 추상적으로 단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교수님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기출된 거는 37회 기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비슷한 지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영리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계약관계가 따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단체를 구성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제가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제가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 추상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상대적 강행법규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6번 보시면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재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자 663조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사적 자치 원칙에 수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제가 적어드리면 해 기타가 적용되고 이거는 663조 단서가 적용돼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꿀리는 대로 하면 돼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재해 기타가 적용되고 기타는 수출보험 금융기관 종합보험 신원보증보험 이렇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교할 개념은 어성공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재해 기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겁니다. 2번 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 자 보험계약법은 상호보험 공제에 준용될 수 있다. 3, 4번 다 맞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보험계약법의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옛날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도 보험계약법의 성질 부분 한번 또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험계약은 1번 윤리성이 나와 있는데 윤리성은 선의성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선의성. 그래서 보험계약이 사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의성이 요구된다. 선의성과 윤리성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앞에 위험단체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단체성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은 사회적으로 자 국민의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갖는다고 해요. 자, 4번 절대적 강행법규성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적 강행법규성입니다. 절대적 강행법규성은 보험편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원칙은 상대적 강행 규정성이에요. 다만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보실 텐데 자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타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인보험입니다. 인보험에서 타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제 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타인의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절대적 강행법규라고 절대적 강행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이라고 나왔습니다. 부합계약성은 뭐냐면 부합계약은 자 부합계약은 별거 아닙니다.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합계약은 약관에 의해서. 약관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라고 일단 알아두라고 했어요. 계약서. 자,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과 관계없는 것은 33의 기출이죠. 자, 기술적 반복적 계약. 약관을 통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미리 마련되어 있는 약관을 통으로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한다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반복적, 반복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술적 반복적 계약 맞고요.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적으로 체결하는 계약도 맞겠죠.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의 정형화. 자, 상대방에 따라, 그러니까 그 보험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래서 3번 틀리고요. 자,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 현실적인 반영. 자, 그러면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마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부동문자로 인쇄된 걸 약관을 그냥 그대로 교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해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선택하는 거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것도 옛날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으로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자 9번은 자 보충 프린트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충 프린트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보충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9번.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법 규정은 해서 자, 1번 고지 의무. 고지 의무는 자, 계약자한테 고지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행계약성과 관계가 있고 사행계약성은 이거 선의성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의성. 자, 그래서 선의성과 관련이 있죠. 고지 의무는. 그리고 손해방지 의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방지하지 않아서 고액의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행계약성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732조. 732조는 뭐냐면 사망보험계약에 있어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대한 사망보험계약 체결은 무효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선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계약을 그냥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아니면 시기가 뒤로 갈수록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고객 유지 차원에서 보험계약 제도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의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선의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충 프린트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어선공제도 나오네요. 그쵸? 자, 11번 보시면 1번 보험계약 당사자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가계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가계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조항은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조항이 유효해요. 그렇죠?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만 변경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해상 위험을 담보한 어선공제 약관. 어선공제 나왔네요. 어선공제 통통배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통통배. 어선공제 약관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이른바 기업보험을 얘기하네요.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보호보다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이익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법 66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이 약정은 유효하다. 한번 볼까요? 자, 고지 의무는 이제 이따가 배울 텐데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원래는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으로 두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자 3년이라는 기간보다 5년이라는 기간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자한테 유리할까요?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할까요? 보험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권리 행사의 기간을 넓혀놨잖아요. 넓혀놨으면 그 기간 안에 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제척기간이 늘어나니까 보험계약이 해지될까봐 덜덜 떨 수 있죠. 그렇죠? 예,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663조 본문이 적용돼서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11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풀어보시고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네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옳은 것. 자, 우리는 어차피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지문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쉬워요. 하나만 찍으면 돼요. 예, 옳지 않은 거 하나만 고르면 돼요.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틀린가를 눈 씻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것은 하고 나오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하면 옳지 않은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 문제 풀린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출제위원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틀린 지문으로 낼 것인지 옳은 지문으로 낼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옳지 않은 지문이 예를 들어서 애매하다, 옳은 지문이 애매하다 하면 상대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은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은이라고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옳은 거라고 보일 경우에 예, 그 지문을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취지. 특히 법 관련 과목들은 일단 객관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이 있다. 자, 법조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두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걸 금지하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겠죠. 상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문 3번. 개인보험에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의 경우에도 상대적 강행규정성은 인정된다. 해상보험은 재해라고 해서 예외라고 그랬죠. 4번. 보험계약자가 아닌 개인 아닌 기업인 재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 강행규정성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보충 프린트를 보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 또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부분이 약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시죠.